수미가 머리를 돌리며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그거요? 방 정리하면서 너무 낡아 보여서 그냥 치웠어요.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웠다고? 내가 내 허락도 없이. 수미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방이 너무 좁아서요. 그리고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그냥 버려도 될 것 같았어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버려도 된다고? 내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건 내가 평생 간직해온 기억이고, 나한테 가장 소중한 물건이야? 수미는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변명처럼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화내지 마세요.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물건인지 몰랐어요. 그냥 쓸모없어 보이길래 정리한 건데,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몰랐다니? 그게 내가 해야 할 변명이니? 내가 내 물건을 함부로 버릴 권리가 어디 있다고 그래? 내가 버려도 되는 물건처럼 보이니? 수미는 한 걸음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제가 좀 더 정리해서 어머니가 편하게 계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 거였어요. 그 말을 듣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정리! 내가 정리라는 이름으로 내 삶을 지우고 있어. 내가 이 집에 온 이후로 계속 내가 가진 것들,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있는 자리를 내 마음대로 바꾸고 있잖아. 수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물건을 정리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물어봐야지. 내가 지금 한 행동은 정리가 아니라 무시야. 내 삶도, 내 기억도 내가 정리할 대상이 아니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사연자 이옥부님이 며느리 수미 씨와 갈등이 심하신 것 같은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해진 것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들으시기 전에 구독을 누르시면 건강과 평안을 얻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옥분입니다. 평생 제주도에서 바다를 벗삼아 살아왔습니다. 바닷가 마을에서 해녀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우고 손으로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제 손바닥엔 물질로 생긴 굳은 살이 가득하지만 저는 이 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손으로 가족을 위해 평생을 바쳤기 때문이지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 눈에는 늘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 결혼까지 했습니다. 명절이면 빠짐없이 제주도로 내려와 안부를 묻고 손주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점점 바빠지는지 전화도 드문드문 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합니다.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도 가족을 챙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서울로 떠난 뒤로 저는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지내왔습니다. 처음엔 익숙했지만 점점 집이 고요해지는 게 싫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지내고 가족과 밥을 나누는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 아들 가족과 함께 살기로 말입니다. 서울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기대도 되고 약간의 설렘도 있었습니다. 짐은 간단히 꾸렸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가지 몇 벌, 그리고 제게 가장 소중한 작은 상자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 상자에는 평생 간직해온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 사진, 아들의 대학 졸업식에서 받은 첫 장미꽃,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조개 목걸이 같은 것들입니다. 이 상자를 들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갈아타며
서울로 향했습니다. 낯선 서울의 풍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을 때 저는 마음이 조금 어지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족과의 시간이 기대되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더군요.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우리 집 마음에 드시나요? 라며 웃어 보이는데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환영이 따뜻하게 느껴졌거든요. 서울 아파트는 정말 깨끗하고 번듯했습니다. 큰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은 제겐 낯설었지만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할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며느리도 나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짐은 이쪽에 두시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고맙다고 인사하면서도 그녀의 목소리에 약간 딱딱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래도 가족이니 서로 이해하며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 며느리가 제 신발을 보더니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신발은 꼭 옆에 신발장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실내화를 꼭 신으셔야 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도시에서는 이런 규칙이 있는가 보다 하고 신발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난 제게 이런 규칙은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방에 짐을 풀면서 제 상자를 열어 소중히 간직한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남편 사진과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을 작은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지나가다 그걸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짐은 꼭 필요한 것만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협소해서요. 순간 며느리의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물건들은 제 평생의 기억이고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제가 가만히 그녀를 바라보니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고는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 집이 정말 제가 편히 있을 수 있는 곳인지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주도에서 가져온 반찬을 꺼내 냉장고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식구들과 함께 나눠 먹으려고 준비한 것이었는데 며느리가 주방으로 와서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냉장고는 되도록 정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너무 강한 냄새가 나는 음식은 곤란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며느리가 말한 냄새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냄새라니요? 제가 가져온 음식은 제주도의 맛이자 제 가족을 위해 준비한 정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냄새가 난다고 말하다니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냄새가 난다는 게 이런 음식이면 냉장고를 내가 따로 사는 게 낫겠다. 하지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냉장고는 가족이 같이 쓰는 거라 생각했는데 내 음식은 냄새만 나는 취급인가 보네.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얼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주방을 거의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물건 하나, 내 자리 하나조차 눈치를 봐야 한다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짐을 싸며 들뜬 마음으로 이곳에 왔지만 며칠 만에 제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 왜 왔는지, 그리고 제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자리라는 게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하루 종일 바다에서 일하고 저녁이면 마을 사람들이랑 모여 밥 한 끼 하면서도 제 존재가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에서는 제 존재가 그저 불편한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 짧게 대답하거나 그냥 미소로 넘겼습니다. 그런 태도를 보며 저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일부러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 가족인데도 나 혼자 손님처럼 구는 게 맞는 걸까? 며칠 뒤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왔길래 한참을 기다렸다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아, 나 너랑 얘기 좀 하고 싶다. 제가 꺼낸 이야기는 단순했습니다. 집에 와보니 낯설고 며느리와도 잘 맞지 않아 어려움을 느낀다고요. 그런데 아들이 다 듣기도 전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수미도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서로 조금만 이해하고 시간을 가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아들의 말에 답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은 별 의미 없는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제 입장에선 무언가 구체적인 해결책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다시 며느리와의 갈등을 얘기하기도 민망한 얼굴로 자리를 떴습니다. 며칠 뒤엔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방에서 정리하던 물건들 중 제주도에서 가져온 조개 목걸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손주들에게 보여주려고 일부러 가져왔던 거였죠. 제 방을 뒤져도 나오지 않아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수미야, 내가 여기 가져온 조개 목걸이 못 봤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그거요? 아, 방 정리하면서 버렸어요. 조금 낡아 보이기도 했고, 더 두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폭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버렸다고? 제게는 그 목걸이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평생 일구어온 삶의 일부였습니다. 제가 화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내가 뭔데 내 물건을 버려? 그게 내 눈에 낡아 보여도 내겐 소중한 기억이 담긴 거야. 그렇게 마음대로 치워버릴 거면 아예 내 방도 없애지 그래? 수미는 당황한 얼굴로 어물거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화내시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화내는 게 많다고? 내 물건을 허락도 없이 버린 건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니? 나는 이 집에서 내 자리를 지키기도 힘든데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수미는 제 말을 듣고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서울까지 올라온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가족과 함께 살겠다고 올라왔지만 정작 가족으로 대우받고 있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리에 누워 한참 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태도, 아들의 침묵, 손주의 무관심 모두가 한꺼번에 떠오르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버티는 게 맞는 걸까? 제주도의 바람과 파도가 그리웠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던 시간들이 떠오르며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금이라도 기분을 풀어보려고 근처 시장에 나갔습니다. 제주도와는 전혀 다른 북적이는 시장의 풍경에 기분이 묘했습니다. 과일 몇 가지를 사고 작은 화분 하나를 사서 방 한편에 두었습니다. 화분을 보며 마음을 조금 달래려 했지만 여전히 저는 이곳에서 제 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왔길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간식을 준비해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손주는 스마트폰 화면에만 몰두하며 제가 내민 과자에
고맙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제 손주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제게는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루하루가 더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집에서 버티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다시 제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직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자라나는 걸 느낍니다. 오늘은 아들의 직장 상사들이 집에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수미는 며칠 전부터 고급 요리를 준비하겠다며 분주했죠. 정우는 이 모임이 중요한 자리라며 자리를 잘 준비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고, 수미는 그 기대에 맞추겠다고 열을 올렸습니다. 수미가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제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손님들 맞으려면 음식이 많아야 할 텐데 내가 도와줄까? 그러자 수미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께서 손대시면 오히려 정신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라리 노골적으로 나서지 말라고 하는 게 나았을 텐데 이렇게 돌려 말하니 더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볍게 웃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가 그렇게 준비하려면 잘해보렴. 하고는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정말 제대로 준비할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고 손님들이 약속보다 이르게 도착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미가 부랴부랴 주방에서 요리를 마무리하려 했지만 이미 문제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오븐에 넣어둔 메인 요리가 까맣게 타버리고 다른 음식들은 반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손님들은 거실에 앉아 담소를 나누며 기다렸지만 주방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들은 초조한 얼굴로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여보, 뭐라도 손님들께 내놓을 거 없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일찍 오셔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손님들과 어색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벅차 보였습니다. 제가 방에서 그 소란을 들으며 잠시 고민했습니다. 분명 수미가 도와주겠다는 제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지만 이대로 두고 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에 들어선 저는 냉장고를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잠깐 비켜봐라. 수미가 고개를 돌리며 저를 보더니 당황한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괜찮아요. 제가 정리할게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정리해서 이걸 어떻게 해? 손님들 오셨는데 밥상도 제대로 안 차려놓고 무슨 체면이 서겠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옆으로 좀 가 있어. 수미는 처음에는 불편한 얼굴을 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듯 물러섰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제가 가져온 장아찌와 김치, 냉동 생선을 꺼냈습니다. 주방 구석에 밀려있던 재료들이었지만 제게는 그 순간 가장 든든한 자산이었습니다. 빠르게 생선을 다듬고 양념을 발라 조림을 만들고 장아찌와 김치를 정갈히 담아내 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주방의 혼란스러움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저는 정훈에게 간단한 심부름을 시키고 수미에게 작은 그릇 몇 개를 준비하도록 지시하며 음식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음식들이 거실로 나갔고 손님들은 그 음식들을 보고 놀라는 얼굴을 했습니다.
손님들 앞에 차려진 음식들은 제주도의 풍미가 가득 담긴 요리들이었습니다. 김치와 장아찌는 깔끔하게 담겨 있었고, 갓 졸인 생선은 윤기가 돌며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상 위에는 정갈한 시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손님 중 한 분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런 음식은 정말 오랜만에 보네요. 요즘은 이런 거 먹기가 쉽지 않은데 특별히 준비하신 건가요? 수미는 손님들의 반응에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네, 그렇죠.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그러다 한 손님이 직접 물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요리하신 건가요?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나온 뒤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입니다. 제주도에서 가져온 반찬들이 좀 있어서요. 급하게 준비했는데 다행히 맛있어 보인다니 기쁘네요. 손님들은 놀란 얼굴로 저를 보더니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와, 어머님이 직접 만드셨군요. 이건 정말 귀한 맛이네요. 요즘 서울에서는 절대 이런 음식을 먹어볼 수 없죠. 특히 이 생선조림은 예술입니다. 대체 이런 맛은 어디서 배우셨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제 평생 해온 방식으로 한 거예요. 제주도에서 이렇게 먹는답니다. 하지만 냉장고 구석에 쌓여있던 재료로 이렇게 준비할 줄은 몰랐죠. 제가 농담처럼 말하자 손님들이 크게 웃으며 수미를 바라봤습니다. 한 손님이 수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이런 요리를 어머님께 배우셔야겠어요. 다음번에도 이런 밥상을 차려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 수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만든 거라고 솔직히 말하긴 했지만 그 말을 듣고 난 뒤의 기분은 복잡했을 겁니다. 모임이 끝나고 아들 직장 상사분들이 돌아간 뒤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미가 다가와 작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하지 못한 걸 어머니께서 다 도와주셨네요. 저는 수미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냉장고에 못 들어가던 반찬들이 이렇게 쓸모가 있었구나. 냄새가 난다고 했던 음식들이 손님들한테는 아주 귀한 음식이었나 봐. 내가 알아둬야 할 게 있다면 냄새가 나는 건 음식이 아니라 마음일 수도 있다는 거야. 수미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어머니 요리를 좀 배워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배운다면 가르쳐 주겠지만 중요한 건 음식의 맛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란다. 내가 그걸 알게 된다면 앞으로는 더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아들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음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더 신경 쓰지 못한 것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어머니께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훈아, 내가 너희를 도우러 온 건 맞지만 나를 너무 작게 만들지는 마라. 오늘처럼 나설 일이 없도록 내가 더 잘 챙기면 좋겠다. 며칠 뒤 저는 이 집에서의 삶에 적응해 보려고 조금 더 노력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미와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좀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손주들에게는 간식을 주거나 이야기를 건네며 가까워지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서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손주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손주가 좋아할 만한 제주도식 한상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톳을 넣은 밥과 은갈치 구이를 만들고 싶어서 수미에게 주방에서 잠시 요리해도 되겠냐고 물었지요. 그런데 수미는 아주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손주 생일 파티는 아이 친구들만 초대할 거예요. 음식도 이미 준비했으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주 생일에 제가 뭘 하는 게 불편하다는 뜻인가 싶어서요. 제가 조금만 조리해도 된다고 말하자 수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요리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건 어른 음식이었고 이번엔 애들이 먹어야 하는 거라서 어머 안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따로 요리하시면 음식이 많아지고 정리도 힘들어져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주의 생일상조차 제가 함께 만들지 못한다는 게 너무 서글펐어요. 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은갈치와 톱밥 재료를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여기 왔는데 내가 가족이 아닌 것 같구나. 손주 생일에조차 내가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서글플 줄 몰랐지. 파티가 시작될 때 저는 조용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 볼까 했지만 수미의 냉랭한 목소리가 자꾸 떠올라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가족의 모습인가? 이런 생각만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파티에 안 나오시고 왜 방에 계셨어요?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궁금해서 묻는다면 대답할게. 내가 여기 온 이후로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다. 내 가족이지만 나는 늘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느낌이야.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러신 거라면 죄송해요. 하지만 가족마다 방식이 다르니까 조금만 적응하시면. 아들의 말이 끝나기 전에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말하는 적응이라는 게 뭔지 알고 싶다. 내 물건을 버려도 화내지 않고 냉장고에 내 음식을 넣지도 못하고 손주 생일상도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면 그건 적응이 아니라 그냥 없는 사람 취급받는 거 아니니?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내내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면 나도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 집에서 더 버티는 게 맞는 걸까? 제가 가족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왜 제가 이렇게 작아져야 할까?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더 이상 이 상태로 지내는 게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와 아들의 침묵 속에서 제가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아들에게 진지하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조용히 아들을 불렀습니다. 정훈아, 여기 앉아봐라. 나도 내가 바쁜 거 아는데 오늘은 내 얘기를 꼭 들어야겠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약간 긴장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온 뒤로 내 자리를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내가 알겠니? 하지만 그럴수록 나는 점점 더 손님 같고 외딴 사람처럼 느껴져. 내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니? 아니면 이곳에서 나는 그냥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니? 아들은 잠시 눈을 피하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수미도 어머니를 잘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집안 분위기나 생활 방식이 다르다 보니 어머니도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서로 맞춰가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내 말대로 서로 맞춰가야 한다면 왜 내가 여기서만 맞춰야 하는데 내 물건은 허락도 없이 버려지고 내가 만든 밥은 냄새 난다고 냉장고에 들어가지 못하고 손주 생일에조차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뭘 더 이해해야 하니? 정훈아, 내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며 얼마나 노력했는지 너도 알잖아. 너는 내가 고생하며 너를 키운 그 시간을 이렇게 대가로 돌려주고 있니? 내가 서울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낯설고 차가운 대우를 받을 거면 차라리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수미랑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제게는 그의 대답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수미와 얘기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문제는 단순히 며느리의 태도가 아니라 아들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중간에서 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작은 가방을 꺼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쪽에 있던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기며 내가 정말로 서울에 남아야 하는지 다시 묻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이미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집에서 무얼 더 기대한들 바뀌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주방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수미야, 너랑 한 가지 얘기하고 싶다. 그녀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집에 온 이후로 우리가 서로 노력한 건 맞다. 하지만 나는 내가 나를 불편한 존재로만 여긴다는 걸 느껴왔다. 너도 솔직히 인정하지? 수미는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중간에 끼어드는 걸 좋아하지 않으실까봐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내 존재를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왜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치웠고 내가 주방을 쓰려 하면 번번이 막았니? 너희 생활 방식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나를 배제한 건 아니었니? 수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덧붙였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느낀다. 이게 내 잘못이라기보다 너와 내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다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도 결심했다. 다시 제주도로 돌아가기로. 수미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적응할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미야,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나를 억누르면서 살 수 없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 곳에서 계속 있는 건 내게도 너희에게도 좋지 않아. 그날 오후 저는 아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훈아, 나는 이제 그만 제주도로 돌아가야겠다. 너와 손주들 얼굴을 보며 살고 싶었는데 이곳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 내 행복은 내가 찾아야 할 것 같구나.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더라도 내가 잘 지내면 된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면서 행복할 거야. 짐을 모두 챙기고 나니 마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나를 작게 만들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집을 떠난 이유는 단순히 갈등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울을 떠나 다시 제주도로 내려가는 날, 저는 가방 하나와 작은 상자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송구스러운 얼굴로 저를 배웅했습니다. 손주들은 고개를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비우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돌아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넓은 하늘과 푸른 바다가 제 마음속에 묵혀있던 답답함을 조금씩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왜 제주도를 떠났는지, 그리고 왜 돌아가는지 머릿속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떠날 때는 가족과 함께 살며 행복한 노년을 꿈꿨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주 공항에 내리자 익숙한 바닷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고향에 돌아왔다는 기분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 버스를 타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시골길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낡고 작지만 정든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걸 생각하니 오히려 편안해지더군요. 집에 도착하니 오래된 돌담과 작은 마당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지만 제겐 그마저도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작은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담긴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남편 사진과 아이들 어릴 적 사진을 선반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자리야. 내가 괜히 떠났어. 그날 밤은 깊게 잠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긴장감이 모두 풀려서인지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집 앞 마당에 나가자 시원한 공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제가 다시 살아갈 곳은 이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텃밭을 돌보고 바닷가로 나가 조개를 줍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가 돌아온 걸 알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옥분 씨, 언제 오셨대요? 서울에 계신다더니 다시 돌아오셨구먼.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시 내려왔어요. 서울은 제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제 방식대로 살려고요. 며칠 뒤 집 근처에서 작은 밭을 빌려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으면서 잊고 있었던 즐거움이 되살아났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흙 냄새와 바람 소리가 제 삶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편안해졌습니다. 시장에 나가 직접 키운 채소를 팔기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모여 밥도 나눴습니다. 그런 날들이 이어지자 제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낸다. 내가 걱정 안 해도 된다. 제주도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어.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서울에서 어머니께 더 신경 써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느꼈다면 됐다. 내가 서울에서 배운 게 있다면 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거야. 너도 너희 가족과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들과의 통화는 짧았지만 제 마음엔 후련함이 남았습니다. 미련도 원망도 더는 없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수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미는 어색하게 웃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요즘 날씨는 괜찮으세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다. 날씨는 내가 걱정 안 해도 좋다. 무슨 일이니? 수미는 한참 망설이다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정훈이 회사에서 또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기로 했는데 이번에도 어머니 요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번에 어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이 정말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날의 모임이 떠올랐거든요. 제가 냉장고에도 못 넣던 음식을 손님들 앞에 내놓아야 할 때는 눈치 주더니 지금 와서 또 제 손을 빌리겠다고요? 수미야, 알아서 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 부엌을 대신 챙기기 위해서가 아니다. 수미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도 힘들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힘들게 부탁하는 거라면 내가 예전에 내가 힘들었을 때도 그렇게 신경을 썼어야지. 나한테 도움을 바라지 말고 내가 내 힘으로 해라. 전화를 끊고 나니 다시 아들이 전화해 왔습니다. 어머니, 수미가 많이 난처해 하던데요. 어머니께서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정훈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생각해봐라. 내가 제주도에 내려온 이유를 벌써 잊었니? 내가 내 집에 있을 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너도 다 알지 않니? 그땐 내가 나서서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필요하니까 나를 부르냐? 정우는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땐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도 내가 잘못했고 지금도 내가 잘못하고 있다. 너희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건 옳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살지 마라.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한테 의존하려고 하면 앞으로도 더 큰 일을 못 헤쳐나갈 거야. 정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다. 수미와 내가 이번 일을 해결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봐라. 다음번엔 내 어머니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지만 그들의 의존이 제게 또다시 상처를 주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 단호한 말을 듣고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할 거라는 걸 깨달았겠지요. 저는 여느 때처럼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음 한편에선 미안한 감정도 살짝 들었지만 이대로 놔둬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정훈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막 마치고 앉으려던 참이라 잠시 전화를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전화 너머로 그의 목소리는 다소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정우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계속 어머니를 필요할 때만 찾았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우는 한숨을 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후로 수미랑 제가 이번 모임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했어요. 결국 직접 잘 마무리해냈고 손님들도 좋아해 주셨어요. 어머니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느껴져요. 저는 전화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그걸 느꼈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너희가 진짜 배워야 할 건 내 주변 사람들을 필요할 때만 이용하지 않는 거다. 그게 가족이라고 생각하니? 정우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앞으로는 어머니께 의지하지 않고 수미랑 우리 둘이 더 잘해 나가 볼게요. 그런데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뭐냐? 정우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뵙고 싶어요. 우리가 한번 내려가서 밥이라도 같이 먹으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 한편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이 있었지만 아들이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는 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 밥은 같이 먹을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여기 오면 내 손으로 밥상을 차려야 한다. 내가 만든 음식을 편히 앉아서 먹을 생각은 하지 마라. 정우는 그 말에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며칠 후 아들과 수미, 손주들이 제주도로 왔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수미가 먼저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뵙고 싶었어요.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죄송할 필요는 없다. 다만 내가 앞으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면 된다. 아들과 수미는 약속대로 제가 지시하는 대로 손발을 맞춰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미가 배운 요리를 활용하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고 손주들도 작은 손으로 채소를 나르며 도왔습니다. 밥상은 소박했지만 모두가 함께 만든 식사는 오랜만에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정훈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주도로 다시 내려가신 이후로 우리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같은 실수를 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깨달았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계속 그걸 기억하는 거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무시하거나 필요할 때만 찾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그날 밤 가족들은 제가 가르쳐 준 대로 뒷정리까지 마쳤습니다. 가족들이 돌아간 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과 수미가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니 이젠 정말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내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연자분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리고 구독을 누르시면 여러분께 내일 좋은 소식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